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도 늘 밝고 혼자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한 가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무겁게 일어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가볍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그 감정,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허전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무겁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좀 쓸쓸하네 했다가 나중에는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기대를 안 하면 상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잘 사는 걸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정말 평안한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살기를 멈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주변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 같지 않을 때,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얼른 다른 생각을 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자식한테 전화를 걸거나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 생각을 빨리 쫓아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피할수록 오히려 삶이 더 불안해집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평생 에너지를 씁니다. 자식한테 더 잘해줘서 나중에 외롭지 않으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혼자가 되지 않으려 하고, 건강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죽음 생각에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그림자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그 그림자와 함께 당당하게 걷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혼자 죽는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천천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 주십시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셨다면 노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음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일어서야 했던 시대. 아버지는 공사판에 나가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배가 고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노년이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어쩌면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74세 강동원 씨는 경상남도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17살에 무작정 상경해서 구로동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시절 구로동 공단을 아십니까? 새벽 5시면 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린 청춘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 도장을 찍던 곳입니다. 강동원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붙이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25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방직 공장에서 시작해서 작은 인쇄소를 차렸고 두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강동원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기회조차 없었던 자신과 달리 자식들만큼은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길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눈부시게 성장하던 그 시절, 강동원 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7의 인쇄소 문을 닫고 나서부터 강동원 씨의 하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서울과 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섭섭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살았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내색할 곳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그것도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티내지 말자. 내가 버텨야 한다. 강동원 씨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등산 모임에도 끼어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잠깐은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그 적막함. 불을 켜도 밝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놔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 강동원 씨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밤이 되면 더 깊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혼자 죽는 거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동원 씨는 우연히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2살의 자신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구로동 공장 마당에서 작업복을 입고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얼굴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어떤 이는 세상을 먼저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동원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모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겁고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저 시절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함께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온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이 살아온 내가 왜 혼자라는 사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강동원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오래도록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동원 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대신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딱 한 번 와봤던 곳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내려서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동원 씨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그 반복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강동원 씨는 모래사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동원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여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구나.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이 파도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늘을 이렇게 오래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강동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동원 씨는 그 바다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없는 인사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동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꽤 잘 살아왔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네. 그 혼잣말이 그날 이후 강동원 씨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동원 씨가 바닷가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느끼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헌신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 헌신이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혼자 가는 이 길을 가장 당당하고 아름답게 걷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봅시다. 강동원 씨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그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닷가에 홀로 앉아 파도를 바라보던 그 장면이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강동원 씨가 그날 바닷가에서 느꼈던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해온 삶의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강동원 씨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 고통과 두려움은 오롯이 혼자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이 세상에 나왔고, 혼자 첫 숨을 쉬었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혼자를 잘 해온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낯선 도시에 올라왔고,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혼자서 슬픔을 삭혔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마지막도 혼자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혼자라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죽는다는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오늘 하루를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죽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요청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전쟁도 치렀고 권력도 누렸고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황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아침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질문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그를 오늘에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죽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누가 곁에 있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결국 낭비입니다. 반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할지, 어디를 걸을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합니다. 노예였던 그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신분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지만 삶을 대하는 지혜는 같았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된다는 걸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가는 것인데 굳이 싫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것인데 하고 싶은 말을 꼭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것인데 가고 싶은 곳을 미루고 또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평생 많은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흑사병이 돌던 시절이었으니 죽음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들이 그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자.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지금이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차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이 그냥 물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걷는 골목길이 그냥 길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그냥 나무가 아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수용소 안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졌고 어떤 이는 버텼습니다. 그 차이는 신체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수용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빅터 프랭클의 말이 힘이 됩니다. 의미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해야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야 내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 한 끼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걸은 그 길 위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베란다에서 바라본 하늘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노동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잠깐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걱정을 잠깐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던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에너지를 오늘 이 하루를 잘 사는데 쓰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오늘 하루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오히려 삶을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실제 하루 안으로 가져올 차례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몸은 어떠려나? 누가 연락이 올까? 오늘도 별일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하루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하루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잠든 사이에 그 하루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을 먼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십시오.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냥 덮고 잤던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겠다는 선언.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성취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작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은 그날 하루를 더 능동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불 하나를 개는 것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십시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갈 일이 없어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 자신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왔구나. 잘 왔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대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은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을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냄비째 들고 드시거나 서서 드시거나 텔레비전만 보면서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아끼는 그릇을 꺼내십시오. 수저를 제대로 놓으십시오. 식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 없으면 베란다에서 꺾어온 나뭇가지 하나라도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만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밥상이 바로 나 자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혼자 먹는 밥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10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심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전화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생각났다.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연락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오늘 하루의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전화로 전하지 마십시오. 바쁜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냐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먹은 맛있는 것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고 전해보십시오. 그런 전화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곁에 자식들은 더 자주 머물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기대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가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바깥 공기를 마시십시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걸어보십시오. 거창한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골목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오늘 구름 모양이 어떤지 보십시오. 길가에 핀 풀꽃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잠깐이나마 걱정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몸이 불편해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낼지, 불평하며 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오늘 이 고요함을 평화로 받아들일지, 외로움으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삶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혼자 죽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이 말을 듣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두려움으로 걷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자. 어차피 끝이 있는 삶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살자. 어차피 내 삶은 나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자.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하루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하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나는 나로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느린 걸음은 노쇠의 표시가 아닙니다. 세상을 천천히 음미할 줄 아는 여유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긴 세월 속에는 이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문장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인지 그 숫자를 남겨 주십시오. 하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깊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